10화 줄거리. 빼제르부르크로 가기 전 병원에서 일하는 카츄샤를 만나러 간 네흘류도프는 자신의 생각이 변함없음을 보여주고 이에 카츄샤는 내심 기쁨이 샘솟는다. 빼제르부르크에서 국무 대신을 지낸 유력한 이모부와 이모의 인맥을 통해 감방의 몇 건의 일을 도움받는 네흘류도프는 상류 사회에 스며들 듯 가까워지는 분위기, 유력자들의 위선에 혐오와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감방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찾는다. 다음날 마슬로바의 사건 심리가 원로원에서 있게 돼 네흘류도프는 그곳으로 갔다. 이미 마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원로원에 마차대는 곳에서 변호사를 만났다. 원로원의 구석진 곳까지 알고 있는 변호사를 따라 네흘류도프는 웅장하고 사치스러운 층계를 걸어 2층으로 올라가 재판법 제정연대가 적혀있는 왼쪽 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턱 바로 앞 긴 방에서 외투를 벗은 파나리는 마지막 한 사람이 방금 들어가 심의원들이 모두 모였다는 것을 문지기에게서 알아내고 연미복 밑으로 내비치는 흰 셔츠에 흰 넥타이를 맨 채 쾌활하고 의젓한 태도로 다음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 오른쪽에는 커다란 벽장과 나란히 테이블이 있고 나선형 계단이 있는 왼쪽으로는 서류 가방을 겨드랑이에 낀 간편한 옷차림의 점잖은 관리가 마침 내려오고 있었다. 특히 네흘류도프의 눈길을 끈 것은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보통 양복의 회색 바지를 입은 풍채 좋은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 노인 곁으로 두 관리가 정중한 태도로 서 있었다. 그 노인은 갱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사람들 틈에서 자기와 똑같이 연미복에 흰 넥타이를 맨 동료 변호사를 발견한 파나리는 그와 쾌활하게 얘기 나누기 시작했다. 네흘류도프는 방 안의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모두 15명이었다. 그중 둘은 여자였다. 하나는 코안경을 낀 젊은 여자였고 또 하나는 백발 섞인 부인이었다. 지금부터 심리하고자 하는 사건은 신문의 명예훼손 기사에 관한 것으로 다른 때보다 방청객이 많았다. 그들 대부분이 저널리즘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었다. 맵시 있는 옷차림에 혈색 좋고 선량해 보이는 서류를 한 손에 든 정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파나린에게로 다가와 무슨 사건으로 왔느냐고 물었다. 마슬로바의 사건 때문이라고 대답하자 그는 서류에 뭔가를 적어놓고는 갔다. 이때 갱의실 문이 열리더니 아까의 그 풍채 좋은 흰 수염의 노인이 나왔다. 그러나 아까 입었던 옷이 아니었다. 금모을이 달린 새를 연상케 하는 예복에 반짝반짝 빛나는 기장을 가슴에 달고 있었다. 노인 자신도 이 걸맞지 않은 복장에 마음 쓰이는 듯 서둘러 맞은편 방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저분이 베에지지요.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파나린이 네흘류도프에게 말했다. 그리고 자기 친구를 소개해주고는 지금부터 심리하게 될 흥미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곧 심리가 시작되었다. 네흘류도프는 다른 방청객들과 함께 왼쪽 법정으로 들어갔다. 모두 울타리로 칸막이가 된 방청석에 가 앉았다. 다만 빼제르부르크의 변호사만이 울책 앞쪽의 변호석으로 걸어나갔다. 원로원의 법정이 지방재판소 법정과 다른 점은 심의원들이 앉아있는 앞 테이블에 초록빛 나사가 아닌 금모울로 수놓은 빨간 빌로도가 덮여있다는 것뿐 그 외엔 구조도 간단하고 협소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곳이라면 어디고 있게 마련인 쌍두의 독수리가 장식된 문진, 성상등과 개정이 선포되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자 법복을 입은 의원들이 들어와 애써 어색한 태도로 등받이 높은 안락의자에 가앉아 테이블 위로 팔꿈치를 괴는 것까지 지방재판소와 똑같았다. 심의원은 4명이었다. 면도한 혈색 좋은 멀스칸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에 니끼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사건 기록을 하얀 손으로 넘기며 보고 있는 볼리프. 그리고 학자 출신인 곰보의 뚱뚱한 몸집의 법률가 수코브로도니코프. 또 한 사람 아까 늦게 온 흰 수염의 풍채 좋은 노인 베에였다. 의원들과 함께 원로원의 서기국장 겸 검사국 차장을 맡고 있는 마른 몸집의 까만 얼굴, 그리고 근심 섞인 검은 눈을 가진 그다지 크지 않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네흘류도프는 그의 이상한 복장과 벌써 6년째나 만나지 않았음에도 곧 그가 대학 시절에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임을 알았다. 저 사람은 셀레닌이라고 하지요. 네흘류도프는 물었다. 맞습니다. 저 사내라면 잘 압니다. 유능한 젊은이지요. 네, 유능한 검사국 차장이지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 사람에게 부탁할 걸 그랬군요. 파나린이 말했다. 그는 결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네흘류도프는 셀레닌과의 우정과 호의적이고 순수한 그의 좋은 성품을 떠올리면서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사건 보고 낭독에 귀를 기울이며 파나리는 말했다. 지방재판소의 판결을 수정하지 않고 되풀이한 공소 판결에 대한 상소심이 시작된 것이다. 네흘류도프는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 심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지방재판소에서처럼 중요한 문제엔 미치지 않고 부수적인 사소한 문제만이 언급되었다. 어느 주식회사 사장의 사기에 대해서 쓴 신문기사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 그러므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은 이 사장의 배임 행위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배임 행위를 막기 위한 방법이 당연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하등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신문 발행자에게 법적으로 그런 내용의 기사를 실을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또 그런 내용을 인쇄한 것에 대한 죄의 적용성 여부, 다시 말해 명예훼손죄로 처리되는가 아니면 비방죄인가, 또는 이 명예훼손죄 속에 비방죄가 포함되는가에 관한 문제만이 취급되었다. 그 외에도 법률 용어로 여러 가지 조문과 판례를 들어가며 논의했으나 일반 사람들에겐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네흘류도프가 다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네흘류도프에게 어제 볼리프가 원로오는 사건의 본질적인 심의는 할 수 없다고 엄숙히 선언하고도 지금 이 사건을 파괴하는 데 유리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과 셀레닌이 평소 그의 신중한 성품에서 떠나 그에 어울리지 않는 정색한 표정으로 반론을 편 것이었다. 네흘류도프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셀레닌은 이 주식회사 사장을 인색한 인간이라 생각하고 있는 데다 어젯밤 볼리프가 이 사나이로부터 푸짐한 만찬을 대접받았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침착하게 일방적으로 주식회사에 유리한 보고를 하고 있는 볼리프의 말에 화가 난 셀레닌이 이런 사건을 다루는 데에는 지나칠 정도의 흥분을 보이면서 반론한 것이다. 그의 반론은 볼리프를 불쾌하게 했다. 그는 얼굴을 붉게 상기시키고 몸을 떨었으나 이내 말없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몸짓을 해보이며 화난 엄숙한 얼굴로 다른 심의원들과 함께 평의실로 물러갔다. 무슨 사건 때문이라고 하셨던가요? 의원들이 나가자 정리가 다시 파나린에게 말했다. 마슬로바 사건 때문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파나린이 말했다. 아, 그랬었지요. 오늘 그 사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이라니 변호사는 정리에게 물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건이 저렇게 됐으므로 의원들이 심의 결정을 한 뒤 다시 출정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은 해드리겠습니다만. 그건 무슨 말씀이시오? 아니, 연락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지요. 말을 마친 정리는 무엇인지 서류에 써넣었다. 사실은 심의원들은 이 신문기사 사건에 관한 심의 결정을 선고하면 마슬로바의 사건과 그 밖의 사건들은 모두 평의실에서 차와 담배를 피우면서 결정하려 했던 것이다. 20일, 볼리프는 심의원들이 평의실 탁자에 앉자 곧 또 지금 사건의 원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이유를 들어가며 열렬하게 흥분된 말투로 짓거려댔다. 그다지 호인이 아닌 의장은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기분이 언짢았다. 법정 심리로 사건 설명을 들은 그는 이미 자기 의견을 준비해 두었다. 그리하여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볼리프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골몰하였다.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예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중요한 자리에 자기 아닌 빌라노프가 임명된 데 대해서 어제 자기 기록첩에 적은 구절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의장직에 머물면서 가까이 사귀었던 1, 2등관급의 여러 고관들에 대해서 하는 자기 평가 기록이
언젠가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제 의장 니키치는 몇몇 1, 2등간급 고관들에 대해 형편없이 비판을 해댔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의 고관들이 국가를 위험한 파멸로 몰고 가는 데서 이를 구하려는 자기의 의도를 꺾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래 어제 그것을 기록했던 것이었으나 실은 그들이 봉급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받기를 원했던 그의 희망을 좌절시킨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그 얘기를 비판해 쓴 그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내막들이 자기 것으로서 완전한 해명을 받게 되리라 생각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는 볼리프가 무엇을 얘기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대꾸했다. 배에는 테이블 위의 종이에 꽃그림을 그리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볼리프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자유주의자로 60년대의 전통을 순수하게 지키고 있었다. 만일 그가 엄정한 중립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자유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일 뿐이었다. 그리하여 오늘 심의 사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회사의 경영주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신문 기사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면 그것은 보도의 자유를 압박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는 상고기각을 취할 생각이었다. 볼리프의 논술이 끝나자 배에는 꽃을 그리다 말고 이렇게 분명한 사실들을 다시 설명해 줘야만 하는 처지를 언짢아 하면서 슬픈 표정과 밝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상고할 만한 이유가 희박하다는 것을 간결하게 증언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여 그리다만 꽃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볼리프의 맞은편에 앉아 윗수염과 아랫수염을 굵은 손가락으로 말아서는 입에 넣고 질근거리던 스코보로드니코프는 배의 발언이 끝나자 그러기를 멈추고 아무리 경영주가 못된 사기아니라 해도 법적인 뚜렷한 상고 이유가 있다면 자신은 원판결 파기에 찬성하고 싶지만 뚜렷한 사유가 없는 이상 배의 씨의 논술에 동감한다고 커다랗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말을 마친 그는 볼리프를 은근히 면박한 것에 내심 쾌감을 느꼈다. 의장도 스코보로드니코프의 의견에 찬성하여 사건은 기각됐다. 별로 떳떳지 못한 사건을 두둔하려 하다가 폭로된 꼴이 된 볼리프는 몹시 못마땅했지만 짐진 냉정한 표정을 짓고 마슬로바의 사건 기록을 펴놓고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그 밖에 다른 의원들은 테이블 옆 배를 울려 차를 가져오도록 하고 빼제르부르크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과 카멘스키 결투 사건에 대해 저마다 이야기했다. 사건이란 형법 제995조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체포된 모 국장에 관한 것이었다. 정말 지저분한 얘기로군. 하고 베에가 낯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그게 뭐 나쁜가요? 어느 독일 문학가에 이에 관한 의견을 쓴 러시아 책이 있는데 이런 건 아무런 범죄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자끼리 결혼한다 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쓰여 있던데요. 구겨진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소리내어 빨며 스코보로드니코프는 말하고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런 당치도 않은. 베에는 웃으며 말했다. 기회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코보로드니코프는 책 제목과 발행된 연월일, 출판사의 이름까지 대며 이야기했다. 헌데 이 사람은 시베리아에 있는 어느 시의 시장으로 임명되었다던데요. 니키친이 말했다. 다행이군요. 아마 사제가 십자가를 들고 맞아줄 geb니다. 그런 주교도 필요하지요. 못하다면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한 스코보로드니코프는 빨간 꽁초를 받침 접시에 내던지고 윗수염과 아랫수염을 다시 입속에 집어넣곤 질근질근 씹기 시작했다. 이때 정리가 방에 들어와 마슬로바 사건 심리에 입회하길 원한다는 변호사와 네훌류도프의 의향을 전하고는 나갔다. 아, 이 사건 말이요. 정말 소설 같은 얘기요. 그리고 볼리프는 마슬로바와 네훌류도프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남김없이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에 대해 저마다 떠들어대고 담배를 피우고 차를 마시고 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으로 나갔다. 그들은 결정된 아까의 심리 결정을 선언한 뒤 마슬로바의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볼리프는 마슬로바 사건의 상소 이유를 낮은 목소리로 자세하게 설명해 갔다. 이번에도 그는 너무 치우친 감이 들 정도로 눈에 드러나도록 원심 파기의 자기 의향을 나타내며 말했다.
뭐 덧붙일 말은 없습니까? 의장이 파나린에게 물었다. 파나린은 일어서서 야외복 밑으로 흰 셔츠를 입은 넓은 가슴을 내밀고 분명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원심이 법률을 잘못 해석한 6개의 요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사건 자체의 본질에 관한 원판결의 모순까지 지적해 말했다. 그의 간결하고도 요령 있는 변론은 사건의 파기를 위함인지 주장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공평했다. 그는 또한 심의원들의 자기보다 더 나은 법률에 대한 학식과 통찰력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자기가 굳이 이렇게 다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직책이기 때문이라는 듯한 어조였다. 파나린의 변론은 듣는 이로 하여금 원판결이 파기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었다. 변론을 마친 파나린은 승리자처럼 만족한 미소를 띄었다. 파나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던 네흘류도프는 그 미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사건의 승소를 확신했다. 그러나 심의원들의 얼굴을 본 네흘류도프는 사건 승소를 확신하고 있는 건 변호사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심의원들과 검사부 차장의 얼굴에는 미소도 없고 승소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변론을 듣는다는 자체가 지루할 뿐 아니라 당신네 변호사들의 얘기는 실증이 나도록 들어왔소. 그런 얘기는 우리에게 필요 없소.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변호사의 변론이 끝나자 쓸데없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변론을 끝내준 데 대해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의 변론을 들은 의장은 다시 검사부 차장의 발언을 원했다. 셀레닌 또한 상고 이유가 희박하다는 사유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상고 기각을 주장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심의원들은 상의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평의실로 들어갔다. 그들의 의견은 둘로 갈라졌다. 볼리프는 원판결 파기를 주장했다. 또한 사건의 진상을 납득하고 있던 배에도 원판결의 모순과 배심원들의 잘못을 동료들에게 하나하나 지적해 설명해 주면서 원판결 파기를 진지하게 주장했다. 니키치는 또 법의 엄정성과 법률의 존엄성을 옹호하여 이에 반대를 표명했다. 이제 스코보로드니코프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상고 기각을 표명했다. 그에게는 도덕적인 양심 때문에 마슬로바라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네흘류도프가 적잖이 못마땅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유물론자이며 다윈의 진화론자이기도 한 스코보로드니코프는 추상적인 도덕이나 종교성은 무시해도 좋은 것이라고 보며 이의 표시를 무지 탓으로 돌렸다. 그리하여 이러한 접근은 자신에겐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매춘부를 둘러싼 이런 소동이라든가 유명한 변호사와 네흘류도프 본인 자신이 심리 결과를 보러 원로원에 직접 왔다는 게 심히 언짢았다. 그래서 그는 유쾌하지 않은 표정으로 수염을 입안에 놓고 이 사건에 대해 별로 아는 바 없지만 상고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장과 같은 의견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이리하여 상고는 기각되고 말았던 것이다. 놀라운 일이야. 서류 가방을 챙긴 변호사와 함께 대합실로 들어가면서 네흘류도프는 외쳤다. 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한 사건인데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것을 기각하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이 사건은 이미 원심에서 망쳐놓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셀레닌까지 기각편에 서다니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네흘류도프는 되풀이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폐하께 청원합시다. 여기 머무는 동안에 당신이 직접 제출하십시오. 서류는 제가 쓰겠습니다. 이때 작은 키에 훈장을 여러 개 단 제복을 입은 볼리프가 대합실로 들어와 네흘류도프에게로 다가와 말했다. 공자, 상고 이유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썹을 찡그리고 어깨를 움츠려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는 저쪽으로 가버렸다. 그가 가고 나자 셀레닌이 왔다. 학창시절의 옛 친구인 네흘류도프가 여기 왔다는 말을 듣고 온 것이다. 여기서 자네를 만나다니 반갑네. 미소를 띠고 네흘류도프에게로 오며 옛 친구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우울했다. 자네가 페츠르부르크에 와 있다는 걸 몰랐었어. 나 역시 자네가 원로원 검사부장인 줄은 몰랐지. 아니, 차장이라네. 셀레닌이 고쳐 말했다. 그런데 웬일로 여길 왔나?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옛 친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자네가 페츠르부르크에 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여기에 무슨 일로 왔나?
공평한 재판을 바라고 아무 죄도 없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를 구해보려고 왔네. 어떤 여잔데? 방금 판결난 사건이지. 마슬로바 사건이군. 셀레니는 생각해내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상고 이유가 불충분했다네. 중요한 건 상고에 있는 게 아니고 죄 없이 형을 받고 있는 여자에게 있다네. 셀레니는 한숨을 쉬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네. 분명한 사실이라네. 헌데 어떻게 그걸 자네가 알고 있나? 배심원이었기 때문이지. 그때 우리의 실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네. 셀레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당시에 곧 신립했어야 했을 텐데. 셀레닌이 말했다. 신립했었지. 그렇다면 공판 기록에 써 있을 걸세. 그리고 상고장에도 그것을 써두었더라면. 언제나 일에 쫓기고 사교계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셀레니는 아마 네흘류도프의 로맨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은 바 없는 듯했다. 그것을 느낀 네흘류도프는 마슬로바와의 관계에 대해서 친구에게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판결이 부당했다는 건 분명하지 않은가.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 원로원이 관여할 수는 없는 일이라네. 만일 원로원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원판결의 정당성을 논하고 원판결을 임의적으로 파기한다면 원로원 자체의 권리를 스스로 잃을 뿐만 아니라 법의 정의를 옹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의 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네. 조금 전에 심리된 사건을 생각하면서 셀레니는 말했다. 더구나 무엇보다도 배심원들의 결의는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될 테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다만 그 여자에겐 아무런 죄도 없다는 것일세. 하지만 이젠 부당한 형벌로 고생하는 여자를 구하려는 나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네. 결국 사법 최고기관인 원로원에서 명백한 불법을 인정한 셈이지. 인정이 아니라네. 원로원은 사건 자체를 심의하는 게 아니라네. 또 심의할 수도 없고. 눈을 가느다랗게 뜨며 셀레니는 말했다. 그런데 자네 지금 이모님 댁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지.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싶은 표정을 역력히 보이면서 그는 물었다. 어제 자네 이모님에게서 자네가 여기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 자네 이모로부터 어제 외국에서 온 선교사의 설교를 들으러 자네와 함께 오라는 초대를 받았었다네. 참석은 했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중간에 나와 버렸다네. 셀레닌이 화제를 돌린 데 대해 불쾌감을 느끼면서 네흘류도프는 무관심하게 이에 대꾸했다. 마음에 들지 않다니 무슨 얘기야. 너무 편파적인 면이 없지도 않지만 다 종교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셀레닌이 말했다. 그건 몰상식한 넋두리일 뿐이야.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아니라네. 우스꽝스럽다면 그건 오히려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고 있던 우리가 마치 그것을 새로 발견하기나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일세. 셀레닌 자신은 자기가 한 이 새로운 말에 놀라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네흘류도프에게 설명해 주려고 성급하게 말했다. 네흘류도프는 이 옛 친구의 얼굴을 어이없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셀레닌 역시 서로 어긋난 견해 차이에서 오는 실망의 빛에 불쾌한 표정까지 지은 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자네 교회의 교리를 믿고 있는가? 네흘류도프가 물었다. 물론. 생기 없는 눈으로 네흘류도프의 눈속을 들여다보면서 그는 말했다. 네흘류도프는 한숨을 내쉬었다. 뜻밖이야. 그는 말했다. 자, 또 뒤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세. 셀레닌이 말했다. 곧 가겠네. 정중한 걸음으로 다가온 정리를 보고 그는 말했다. 다시 한번 자네를 만나고 싶네. 하고 옛 친구는 한숨 섞인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자네를 만날 수 있을지. 난 7시에 언제나 집에서 식사를 한다네. 함께 식사라도 같이 하게나. 낮에 지진스카야 거리에 살고 있다네. 옛 친구는 자기 집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 작별하면서 옛 친구는 말했다. 되도록 찾아가 보겠네. 한때는 아주 가까웠고 친밀했던 벗이 짧은 대화로 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자기에겐 이해되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린 옛 친구에게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23. 네흘류도프가 기억하기로는 학창시절에 셀레니는 부모에 대해 효도하고 친구에 대해 충실했다.
그리고 그 또래로선 세련된 몸가짐에 사교적이었으며 우아한 품위를 지니고 누구보다도 강한 결벽성을 가지고 있었다.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성적은 언제나 뛰어나 진급 논문을 쓸 때마다 금메달을 받곤 했으나 이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서 자기 젊은 인생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두었다. 졸업하자 그는 자기의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궁리하고 모색한 결과 국내청 제2과가 자기의 적성에 맞고 유용하리라 생각하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지시되는 모든 일을 빈틈없이 잘 처리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에서 인류를 위해서 유익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자기 바람을 충족시킬 수 없었을 뿐더러 자기 자신 역시 일한다는 데 대한 보람을 갖지 못했다. 편협하고 허영심 강한 웃사람과 다툰 그는 더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뛰쳐나와 원로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보다는 나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현실이 평소 자기가 바라고 있던 일이라든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과 큰 차이가 있음을 절감했다. 원로원의 근무 중 친척의 도움으로 시종보로 임명되어 흰 린네르로 앞받침한 금모를 달린 예복을 차려입고 이런 자리에 앉게 해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의 직무가 자기에게 합당한 것인지 자기 자신 스스로 답을 얻지 못했다. 관청에 근무할 때보다도 더욱 그는 여기에서 오류를 느꼈으나 한편 자기를 크게 만족시켰으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이 요직의 임명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내면 속에 숨겨진 현실적인 욕구가 그를 충동질하였다. 사실 금모을로 수놓은 예복 차림의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본다든가 이렇게 요직에 앉게 됨으로써 존경의 빛을 띠고 자기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다. 결혼 역시 그에게는 이와 마찬가지였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호화로운 결혼이었다. 그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첫째, 만일 자기가 거절을 할 경우 이 결혼이 성립될 것을 바라던 중매한 사람들과 상대방 여자에게 모욕을 주거나 그들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명문의 젊고 사랑스러운 여자와의 결혼이 그의 만족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혼이야말로 관청 근무나 궁정에서의 일보다도 더 큰 오류였음을 곧 알았다. 아내는 첫 아이를 낳자 아기를 더 이상 갖기 싫어하고 화려한 사교 생활을 시작하여 그 역시 그녀와 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별로 아름답지도 않았고 남편에게 충실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생활은 남편의 생활을 파괴한다는 것은 물론 그녀 자신에게도 크나큰 노력과 피로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기의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더욱이 이런 생활에서 탈피해보고자 하는 남편의 시도는 이러한 생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합치의 신념과 주위 사람들과 친척들의 옹호에 부딪혀 도저히 어찌해볼 도리 없이 깨져버리고 말았다. 긴 금발을 등 뒤로 늘어뜨리고 언제나 맨발로 있는 그의 어린 딸은 그에게는 전혀 생소하게만 느껴졌다. 그가 바라던 바와는 전혀 달리 양육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불만은커녕 아예 처음부터 이해하려고조차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예의로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무언의 냉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는 한층 견딜 수 없는 생활이었다. 이러한 가정생활은 관청 근무나 궁정 사무보다도 더 큰 오류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오류는 종교에 대한 그의 신조였다. 그는 자기의 지적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의 동료들이나 같은 연배의 사람들과 같이 이제껏 인식받아온 종교적 미신의 질곡을 아무런 마찰 없이 물리쳤다. 그리고 스스로도 언제 그런 미신에서 벗어났는지 깨닫지 못했을 정도였다. 그의 젊은 시절, 대학 시절, 사고할 줄 알고 솔직했던 그가 네훌류도프와 우정을 나누던 시절, 그는 자기가 국교의 미신에서 해방된 것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군무처에서의 직위가 올라가고
더욱이 사회 속에 파급된 자유주의 사상이 부각됨에 따라 이 종교적인 해방은 그에게 하나의 부담이 되었다.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 더욱이 아버지가 돌아가셔 추도식을 올릴 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재개하도록 청하고 주위 사람들도 그러기를 바랐던 일은 둘째치고라도 군무처에서의 기도식이라든가 성찬식 감사예배, 그 밖에 갖가지 의식에 끊임없이 참석하는 것이 그에게는 짐스러웠다. 정말 피할 수도 없는 이 같은 종교적 의식을, 그것도 거칠애 뿐인 형식을 멀리한 날이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의식에 매일 참여해야 하는 이상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듯한 신용을 해보이거나 아니면 거칠애 뿐인 의식을 허위라고 인정하고 그러한 허위라고 생각되는 의식에 참가할 필요가 없도록 자기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했다. 그런데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던 이 일도 막상 실행에 옮겨보려고 하니 생각지도 않던 문제점들이 튀어나왔다. 주위 친지들과의 끊임없는 투쟁, 이제까지의 환경을 개조하기 위한 직무의 포기, 그리고 이 군무처에서의 봉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포부의 희생 등이었다. 더욱이 이것의 실행에는 확고부동한 자기의 정당성이 뒤따라야만 했다. 역사며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발생과 분열을 배워 알고 있는 현대 교양인이 자기네의 상식의 정당성을 믿고 있듯이 그 역시 자기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교회의 교리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일 부닥치는 실생활에서의 자기 확신과 위배되는 마찰 속에서는 진실한 그도 자기의 사소한 허위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불합리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어쨌든 조그만 허위는 지금 그가 더욱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더 큰 허위 속으로 그를 빠져들게 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집에서 그 종교 교육을 받고 주위 사람들이 그 신앙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힐랍 종교가 정당한 것인가 자신에게 반문해 보았으나 이미 답은 그에게 내려져 있었다. 그는 이 의문의 해명을 위해서 볼테르, 쇼펜하우어니 스펜서, 콩트, 헤겔의 철학책이며 비네와 호아코프의 종교 논문을 읽었다. 그는 이 속에서 자기가 찾고자 했던 종교교리의 합리적인 해석을 발견했다. 사실 그는 종교교리를 마음속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으며 이 사실은 그에게 끊임없는 불쾌한 감정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줬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해버리고 나면 이러한 갖가지 불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진실이란 인간 개개인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의 계시에 의해서만이 인식되며 이 인식은 계시에 의해서 또 이 계시는 교회에 의해서 된다는 궤변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그때부터 자기가 허위를 행하고 있다는 의식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식이나 추도식, 미사에 참여하게 되고 재개도 하고 성상 앞에서 성호도 긋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는 가정생활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보태주는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한편 그것이 가장 큰 오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의 눈은 항상 밝지 못했다. 더욱이 이러한 허위가 자기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당시에 친했던 번 네흘류도프를 보자 그는 옛날의 자기가 생각났다. 특히 네흘류도프에게 자기의 종교관을 암시한 뒤로는 지난날의 어느 때보다도 더 이 모든 것들이 오류임을 알고는 괴로웠다. 네흘류도프 역시 옛벗을 만난 최초의 기쁨이 사라지자 그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만날 약속을 서로 했지만 어느 쪽도 만나려고 기회를 만들지는 않았다. 결국 네흘류도프가 빼제르부르크에 머무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 못했다. 24. 네흘류도프는 원로원에서 나와 변호사와 함께 나란히 길을 걸어갔다. 변호사는 자기 마차를 그대로 따라오게 하고 아까 심의원들이 얘기하던 모 국장의 사건이 드러나게 된 동기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의 내막과 추악성을 들려주고는 법률적으로 유형 판결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그 대신 시베리아 시장으로 전출됐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둘이서 그 옆을 지나온 공사 중인 기념비 설립을 위해 모았던 기부금을 고관들이 가로챈 이야기를 더욱 흥이 난 듯 말했다. 그 기념비 공사는 하다만 채로 있었다. 또한 그는 누구의 정부가 증권을 하여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며 또 누군가가 자기 아내를 어느 사내에게 팔았다는 이야기며 국가의 주요 관직에 있으면서 갖가지 횡령과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형벌은커녕 그 자리에 더 잘 붙어 앉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이러한 얘기들을 꽤나 많이 가지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러한 얘기가 즐거운 모양이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변호사들이 쓰는 수단에 비한다면 빼체르부르크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네흘류도프가 고관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작별 인사를 하고 마차에 올라타고는 강변을 마주보는 집 쪽으로 돌아갔을 때 의아하게 생각했다. 네흘류도프는 몹시 슬펐다. 원로원의 상소기각으로 죄 없는 마슬로바가 무의미한 고통을 계속해서 받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 기각이 그녀와의 운명을 연관지으려고 하는 자기의 결심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변호사가 열심히 흥겹게 떠들어대던 정부 관리들의 놀랄만한 죄악과 옛날 부드럽고 성실하고 결백했던 옛 친구 셀레닌의 전혀 낯설고 냉담한 시선이 자꾸 눈앞에 떠올라서 그를 한결 슬프게 했다. 네흘류도프가 집으로 돌아오자 문지기는 다소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어느 여자가 하인방에서 편지를 쓰고 갔다고 하며 편지를 내주었다. 그것은 슈슈토바 어머니가 쓴 편지였다. 글 속에서 그녀는 자기의 딸을 구해준 은인인 네흘류도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기 위해 왔다고 하며 바실리에프스키 5번가에 있는 자기네 집에 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즉 괴로움을 드릴 상의는 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시고 다만 뵙기라도 했으면 자기로선 큰 기쁨이라고 하며 될 수 있으면 내일 아침에 꼭 와달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또 한 통은 옛 친구인 시종무관 보가뜨이레프에게서 왔다. 네흘류도프는 일전에 자신이 가지고 왔던 분리파 교도에 대한 청원서를 황제에게 직접 내줄 것을 이 친구에게 부탁했었다. 보가뜨이레프는 큼직하고 정중한 필치로 부탁한 대로 자기가 직접 청원서를 황제에게 내겠지만 그 전에 네흘류도프가 만일을 위해 이 사건의 담당자에게도 미리 가서 부탁해두면 좋을 것이라고 쓰고 있었다. 빼체르부르크에 머물러 있는 이 며칠 사이에 네흘류도프가 받은 인상은 그의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절망적이라는 것이었다. 모스크바에서 구상했던 계획은 실생활에 몸을 담게 된과 동시에 환멸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던 젊은 날의 공상과 같이 깨어졌다. 하지만 지금 빼체르부르크에 온 이상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행동에 옮겨야만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네흘류도프는 내일 보가뜨이레프를 방문하고 난 뒤 그의 충고대로 분리파 교도 사건 담당자를 찾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가 분리파 교도들을 위한 청원서를 가방에서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방으로 들어온 까제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하인은 2층으로 차를 마시러 오시란다고 말했다. 네흘류도프는 곧 가겠다고 말한 뒤 서류를 가방에 넣고는 이모에게로 갔다. 2층 층계를 올라가면서 창 너머 밖을 내다본 네흘류도프는 마리에트의 갈색말이 끄는 쌍두마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마음이 즐거워지면서 미소까지 지었다. 찻잔을 손에 들고 백작 부인의 의자 곁에 앉은 마리에트는 모자를 쓴 채로 이제는 검은 옷이 아닌 갖가지 색깔이 섞인 경쾌한 느낌의 드레스를 입고는 미소 짓고 있는 눈을 빛내면서 뭔가 열심히 이모와 얘기하고 있었다. 네흘류도프가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마침 무슨 짓궂은 얘기라도 짓거렸는지 뚱뚱한 몸집의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엷은 수염이 난 얼굴로 웃어댔고 마리에트 자신도 그녀 특유의 장난기 있는 미소를 입가에 띠고 생기 있고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는 말없이 이모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세 마디의 말을 얼핏 들은 네흘류도프는 지금 빼체르부르크의 제2의 뉴스인 그 시베리아 시장으로 전출됐다는 사나이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마리에뜨로부터 그에 관한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듣고 백작 부인이 그렇게 웃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오, 당신은 정말 날 못 견디게 하는군요. 기침을 해대면서 부인은 말했다. 네흘류도프는 그녀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마리에뜨의 경솔함에 대해 탓하려 하자 그녀는 벌써 네흘류도프의 표정에 어린 불안의 빛을 엿보고 곧 그의 기분에 맞도록 얼굴 표정뿐만이 아니라 자기 기분까지도 바꾸었다. 그녀는 그를 보았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정색을 하고 불만스러운 생활 때문인지 무언가를 갈구하고 바라는 듯한 진지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꾸며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도 없었으나 어쨌든 그녀는 지금 네흘류도프의 마음 상태와 똑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건이 어떻게 결정됐는가 물었다. 그래서 그는 원로원에서의 상소기각과 셀레닌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분은 나무랄 데 없는 분이세요. 정말 강직한 분이지요. 그녀는 셀레닌에 대한 사교계의 인상을 이렇게들 이야기했다. 부인은 누구인가요? 네흘류도프는 물었다. 글쎄요, 저는 사람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부인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해요. 헌데 그분도 기각에 동의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진정 안 됐다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군요. 정말 안 됐군요. 그 여자가 하고 마리에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흘류도프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요새 감옥에 수감되었던 슈슈토바라는 여자가 마리에뜨의 알선으로 석방된 이야기로 화제를 옮겼다.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서 도와준 그녀의 호의에 감사하고 이어서 슈스토바와 그녀 가족을 돕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그들이 얼마나 불행했었는가 생각하니 견딜 수 없다고 말하려고 하자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리에트는 자기의 불평을 짓거려대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그녀는 말했다. 주인이 석방할 것을 허락했을 때 저 역시 의아심을 가졌어요. 죄도 없는데 왜 감옥에 수용시키는 걸까요? 하고 그녀는 네흘류도프가 꺼내려 하는 이야기까지 자기가 마저 했다. 정말 놀랄 일이에요.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자기의 조카에게 마리에뜨가 한껏 호의를 보이고 있음을 알아채고는 마음이 기뻤다. 그런데 하고 네흘류도프와 마리에뜨가 입을 다물자 백작 부인은 말했다. 내일 저녁에 키제웨테르 선생이 오신다니 알린한테 가보세요. 당신도. 하고 부인은 마리에뜨에게 말했다. 내게 대해 말하니까 그분은 관심을 보이더라. 부인은 조카에게 말했다. 내가 했던 얘기를 들려주니까 그것 좋은 징조라고 하며 너는 분명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일은 꼭 참석해 보려무나. 마리에뜨, 당신도 좀 권해봐요. 당신도 오는 거지요. 하지만 제겐 공작에게 권할 자격이 없는 거려. 여자는 네흘류도프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 눈빛은 이미 백작 부인의 말에 대해서나 복음서에 대해 네흘류도프와 자기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별로 마음 내키지 않아요. 당신도 잘 알다시피. 정말 당신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반대로 자기 생각만 하는군요. 자기 생각대로라지만 그런 적은 없어요. 저 역시 보통 여자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려.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내일은 프랑스 극장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너 보았니? 뭐라더라? 이름이... 까체리나 이바노브나 부인이 말했다. 마리에뜨는 유명한 프랑스 여배우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아주 훌륭해. 꼭 가보도록 해. 하고 이모는 말했다. 이모님, 어느 쪽에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여배우와 선교사 중. 네흘류도프는 웃어 보이며 말했다. 얘야, 제발 말꼬리를 잡지 말려무나. 저는 선교사를 본 뒤에 프랑스 여배우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교에 대해 흥미를 갖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말이에요. 아니에요. 프랑스 극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참여하시도록 하세요. 마리에뜨가 말했다. 농담하지 말아요. 선교사는 선교사, 연극은 연극이니까요. 단지 구원받기 위해 짐짓 운다든가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믿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지요.
하고 백작 부인은 말했다. 여느 선교사 못지않게 이모님도 설교를 잘하십니다. 그렇다면 하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마리에뜨가 말했다. 내일 저희 있는 좌석으로 오세요. 글쎄 가게 될지. 하인이 들어와 손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바람에 이야기는 끊어졌다. 손님이란 백작 부인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어느 자선단체의 비서였다. 이 사람은 꽤 지루한 분이라서 저쪽에서 만나고 다시 오겠어요. 마리에뜨, 내 조카에게 차라도 권해줘요. 하고 말한 백작 부인은 서둘러 홀 쪽으로 갔다. 마리에뜨는 장갑을 벗었다. 무명지에 보석 반지를 낀 넓적하고 생명력 있는 손이 번쩍번쩍 빛났다. 드시겠어요? 그녀는 새끼손가락 끝을 뻗치고 알코올 램프 위에 은포트에 손을 갖다 대면서 네흘류도프에게 말했다. 그 얼굴은 잠옷 진지하고 슬퍼 보였다. 많은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입장과 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때는 슬퍼져요. 마지막 말을 할 때 그녀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보일 것 같았다. 사실 그녀가 한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저 막연하기만 했다. 그러나 네흘류도프는 그 말을 의미 깊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아름답고 젊고 훌륭한 차림을 한 여성이 이러한 말과 함께 자기에게 보내는 눈길에 네흘류도프는 마음이 끌렸다. 네흘류도프는 그녀에게서 눈길을 돌리지 않고 말없이 바라보았다. 당신은 제가 당신과 당신 마음속의 변화들을 모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당신에 관한 건 모두 다 알고 있답니다. 드러난 비밀이지요. 당신 의견에 감탄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에요. 뭐 감탄까지야 할 것 없지요. 이렇다 할 일이라곤 한 게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자나 당신의 기분을 알겠어요. 됐어요.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요. 그녀는 네흘류도프가 불만스러워하는 기색을 알아채고는 이야기를 그쳤다. 그 외에도 알고 있어요. 당신은 감옥 속에서의 고통과 공포를 직접 보고 느끼시고는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토록 무자비하고 냉혹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 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것에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제각기 자기 운명을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누구든. 당신은 그럼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제가요. 그녀는 이런 질문에 놀란 듯이 반문했다. 하지만 전 만족해야만 해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지요. 하지만 가끔 뱃속에서 벌레라도 눈을 뜰 때가. 그 벌레에게 잠을 재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믿어야 해요. 그녀의 거짓말에 말려들어간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그 후 네흘류도프는 이 대화를 기억 속에 떠올릴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의 자기를 닮은 말투와 자기가 감옥 생활의 비참함이라든가 농촌에서의 깊은 인상을 들려주었을 때 열심히 귀 기울여 들어주던 그녀의 표정이 생각났다. 백작 부인이 그들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단순한 옛벗 이상의 아무도 자기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군중 속에서 그 둘만은 서로 이해할 줄 아는 벗인 양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관리들의 부당함과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비참함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 마주보는 눈길 속에서 끊임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겠나요? 하고 물으면 사랑하고 말고요 하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들 눈앞에 성적인 막연한 감정이 온갖 현란한 빛으로 무늬졌다. 마리에뜨는 집 밖으로 나서면서 네흘류도프를 돕는 일이라면 뭐든지 힘이 돼주겠다고 하고 내일 저녁 긴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꼭 극장에 와달라고 했다. 이제 언제 또다시 만날지도 모르니까. 하고 그녀는 한숨을 섞으며 말했다. 그리고 반지 낀 손에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일 꼭 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흘류도프는 약속했다. 그날 밤 자기 방 자리에 혼자 불을 끄고 누운 네흘류도프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슬로바에 대한 일이며 원로원의 기각, 그녀를 따라 시베리아로 가려고 하는 자기의 결심, 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포기 등을 생각하고 있으려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듯 언제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며 묻던 마리에떼의 얼굴과 그녀의 한숨, 눈길, 미소 등이 마치 눈앞에서 보이는 듯하여 그는 자기도 모르게 빙근 미소 지어 보이기까지 했다. 시베리아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일까? 자기 소유권의 포기는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반문했다. 창문 커튼 틈 사이로 보이는 빼제르부르크의 밤은 밝았으나 그의 이 반문은 답을 구할 길 없는 어둠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했다. 그는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려 하고 자기가 갖게 된 사상의 경위를 더듬어 돌이켜 생각해 보기도 했으나 이러한 사상도 지금 그에게는 아무런 공감을 주지 못했다. 나의 이 모든 것은 생각일 뿐 그것을 실천에 옮길 능력이 없다. 좋은 일을 하고도 후회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의 되풀이되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깊은 슬픔과 절망을 가졌다. 스스로의 물음에 답하지 못한 네흘류도프는 카드놀이에서 크게 지고 난 뒤 빠지는 그런 괴롭고 답답한 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25. 다음날 아침 잠이 깬 네흘류도프의 내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자기가 어젯밤 무엇인가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제 일을 생각했다. 이렇다 할 행동도 없었고 그릇된 행동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분명 꺼림칙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았다. 즉 카츄샤와 결혼을 하고 농부들에게 토지를 내준다는 일이 자기에게는 실현 불가능하고 감내하지 못할 일 같았다. 또 그런 일들이 낯설고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이제껏 지내오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나으리라고 생각했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좋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좋지 않은 행동을 낫게 하는 사고였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다시 가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도 반성할 수도 있으나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불건전한 행동을 하게끔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다음에 그와 같은 행동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지만 불건전한 사고방식은 아무런 과정 없이 우리를 그러한 길로 유도한다. 아침에 일어난 네흘류도프는 어제의 생각들을 되살려보고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데에 스스로 놀랐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아무리 새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활임을 알고 있었다.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그 생활이 몸에 배어 익숙한 것이라 해도 역시 그것은 네흘류도프에게는 죽음이었다. 지금에 이르고 보니 어젯밤의 유혹은 충분히 자고 나서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일 때문에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야만 할 시간이라고 스스로 타이르면서도 자리 속에서 뒹굴며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느끼는 기분과 같은 감정의 것으로 여겨졌다. 빼제르부르크에 머물던 마지막 날 오전에 네흘류도프는 바실리에프스키 가에 있는 슈스토바를 찾아갔다. 슈스토바는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었다. 네흘류도프는 관리인이 일러준 대로 뒷문 쪽으로 가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음식 냄새 풍기는 후덥지근한 부엌으로 성큼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양쪽 소매를 걷어올리고 에이프론을 두른 안경 쓴 노부인이 부뚜막 앞에 서서 김이 피어오르는 남비 속을 휘젓고 있었다.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노부인은 안경 너머로 힐끗 들어온 이방인을 바라보며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흘류도프가 미처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그녀의 얼굴에 놀란 기쁨의 표정이 떠올랐다. 아, 공장님이시군요. 두 손을 에이프론에 닦으면서 노부인이 외쳤다. 헌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데. 그 애가 제 딸아이랍니다. 정말 하마터면 하나뿐인 딸을 아주 잃을 뻔했지요. 뭐라 공장님께 감사드려야 할지. 네흘류도프의 손에 키스하려고 하면서 그녀는 말했다. 동생이 얼마나 졸라대는지 그래 어제 공장님을 찾아뵈었지요. 동생도 방에 있답니다. 자, 저를 따라오세요. 슈스토바의 어머니는 걷어올린 두 소매자락과 머리를 매만지면서 앞서서 좁다란 문을 지나 어두컴컴한 복도로 네흘류도프를 안내하면서 말했다. 어쩌면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동생 이름은 꼬르닐라바라고 해요. 그녀는 방문 앞에 와닿자 걸음을 멈추고 소리 죽여 덧붙였다. 정치운동에 가담하고 있답니다.
똑똑한 여자지요. 복도에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슈스토바의 어머니는 네훌류도프를 맞이했다. 방 안 테이블 앞 의자에는 키가 작고 건강해 보이는 처녀가 줄무늬에 무명 웃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검은 아랫수염과 윗수염을 기른 젊은 남자가 기세수 놓은 러시아풍의 루바시카를 입고 안락 의자 위에 거의 몸을 굽히다시피 하고 앉아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무엇인가 열심히 대화하고 있는 듯 네훌류도프가 방에 들어왔을 때에야 비로소 들어온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리다, 바로 이분이 네훌류도프 공장님이시란다. 이마 위에 흐트러진 머리칼을 매만지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창백한 처녀는 커다란 잿빛 눈으로 방 안으로 들어온 손님을 쳐다보았다. 베라 보고도우프스카야가 위험한 처녀라고 소개하던 건 바로 당신이었군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네훌류도프는 한 손을 내밀었다. 네, 맞았어요. 이렇게 대답한 리자야는 네훌류도프에게 가지런한 일을 보이면서 밝은 미소를 한껏 지어 보였다. 이모가 무척이나 당신을 만나 뵙고 싶어 했답니다. 이모, 하고 그녀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문간을 향해 불렀다. 당신이 체포된 데 대해 베라 보고도우프스카야가 무척 걱정했었지요. 하고 네훌류도프가 말했다. 여기 앉으세요. 아니, 이쪽이 더 좋겠군요. 하고 리자야는 청년이 막 일어난 부서진 안락 의자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제 사촌 오빠 자하로프라고 해요. 리지아는 네훌류도프가 청년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채고 이렇게 말했다. 청년도 리지아와 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네훌류도프와 인사를 나눴다. 그는 네훌류도프가 의자에 앉자 창 밑에 있는 의자를 가지고 와서 그의 곁에 자리 잡았다. 다른 한쪽 문이 열리더니 아맛빛 머리칼에 16가량 되어 보이는 소년이 들어와 창가 의자에 말없이 앉았다. 이모하고 베라 보고도우프스카야하고는 아주 절친한 사이랍니다. 저와는 거의 안면이 없어요. 하고 리지아가 말했다. 이때 옆방에서 흰 재킷에 가죽 벨트를 한 사력 있고 인상 좋아 보이는 한 부인이 나왔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잘 와주셨어요. 리지아 옆 의자에 앉자 그녀는 곧 말하였다. 베라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견뎌내고 있나요? 만나보셨는지요? 아무 탈 없습니다. 본인 역시 건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녀다워요. 이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훌륭해요. 잘 이해해줘야 해요. 언제나 남을 위해서 봉사할 뿐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답니다. 정말 자신에 대해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당신 조카 걱정만 하더군요. 그녀는 더욱이 당신 조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체포된 것을 가장 염려스러워했습니다. 그래요. 무서운 일이었어요. 저 애는 저 때문에 괜한 고생을 했어요. 어머, 이모도 무슨 그런 말씀을. 리지아가 말했다. 이모가 제게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전 서류를 보관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선 내가 더 잘 알고 있을 거야, 리지아. 하고 이모는 네훌류도프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말을 계속했다. 사건의 발단은 어느 사람이 집에 와 서류를 잠시 보관해 줄 것을 부탁했답니다. 그때 제가 집에 없었는지라 이 애에게 부탁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가택수택을 받고 서류는 압수되었습니다. 물론 이 애도 체포되었지요. 경찰은 감옥에 가둬놓고서도 누가 서류를 주었느냐고 문책했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 안 했어요. 하고 리지아는 머리채를 손끝으로 재빨리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누가 내가 말했다고 하더냐 하고 이모가 말했다. 밑진이 체포된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고 리지아는 얼굴을 새빨갛게 상기시키고 주위로 불안스러운 눈길을 던지면서 말했다. 그 얘긴 이제 그만둬라, 리도치카야.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아니에요. 전 말하고 싶어요. 리지아는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고 얼굴을 붉힌 채 머리를 매만지던 손을 멈추고 머리칼을 손가락 끝으로 감으면서 불안스레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어제도 이 얘기를 꺼내자 넌 흥분했어. 염려 없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백하지 않았죠. 그들은 이모와 밑진을 2번 신문했었죠. 전 시종 침묵했고 그들에게 어떤 것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죠. 그런데 저 페트로프가
페트로프는 그야말로 악독한 형사죠. 이모는 네훌류도프에게 조카의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가 흥분하여 말을 더듬으면서 리지아는 말을 이었다. 저를 솔복시키려 들며 당신이 말한다 해도 아무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아. 오히려 그 반대로 당신이 말만 하면 죄 없는 사람들이 석방되게 돼. 잘못 알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가둬놓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전 아무것도 대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좋아. 그 대신 내 말에 부정하지만 마라. 하고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제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찐의 이름을 대더군요. 그만둬라, 이제. 하고 이모가 말했다. 이모님, 가만 놔두세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머리칼을 잡아당기며 여전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다음날 미찐이 체포됐다는 걸 알았어요. 옆 감방에서 벽을 두드려 알게 되었어요. 전 제가 결국 그 사람을 판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정말 못 견딜 지경이었어요. 그가 체포된 건 너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하고 이모가 말했다. 그렇지만 전 알지 못했어요. 전 내가 그를 팔았다고만 생각했어요. 감방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에서 잠시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잠자리에서도 눈을 감아도 누군가 제 귓전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미찐을 팔았지. 내가 미찐을 판 거야. 하고 말이에요. 그것이 환청인 줄 알면서도 전 듣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려고 했으나 눈을 감을 수 없고 생각지 않으려고 해도 그 역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리지아는 더욱 흥분하여 손가락 끝으로 머리칼을 감았다 풀었다 하는 일을 잠시도 쉬지 않았다. 리도치카, 이제 그만 진정하려무나. 어머니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갖다 대며 말했다. 더 무서웠던 일은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 했으나 말을 채 하기도 전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머니가 쫓아나갔다. 악당들을 죽여 없애야 돼. 창가에 앉아있던 중학생이 외쳤다. 그게 무슨 말이니? 하고 이모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해본 소리예요. 중학생은 이렇게 이모 말에 대꾸하고 탁자 위에 있던 담배를 집어 피우기 시작했다. 26.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 독방이란 무서운 곳이에요. 이모는 담배를 피우면서 고개를 저었다.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네훌류도프는 대꾸했다.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고 이모가 말했다. 진정한 혁명가에게는 도리어 그곳이 휴식처이고 안식처라고 들었어요. 비합법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쪼들리고 자기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지내게 되죠. 하지만 체포되어 모든 게 끝나버리면 그런 책임의 굴레를 벗어납니다. 이제 마음껏 쉬기나 하자는 거예요. 체포되고 나면 오히려 즐거움을 느낀다고들 해요. 하지만 죄 없는 젊은 사람들에겐 언제나 리도치카 같은 엉뚱한 사람이 먼저 피해를 입게 마련이지만 처음 그렇게 받아보는 충격은 무서운 거지요. 자유를 속박당한다거나 거칠게 다뤄진다거나 먹는 게 보잘것없다거나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그 외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건 문제될 게 못 돼요. 바깥 생활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3배나 된다고 해도 처음 감방에 쳐넣어질 때 받는 정신적인 충격만 없다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당신도 겪어봤습니까? 저요. 2번 들어갔었지요. 나직하면서도 우울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는 말했다. 처음에는 역시 아무 죄 없이 붙들렸었죠. 22살이었어요. 아이가 하나 있었고 더욱이 전 그때 임신 중이었지요. 그때 자유를 속박당한 데다 아이와 남편과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그러나 내가 인간이기보다는 오히려 한 물건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감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딸과 작별하려고 하면 다가와서 빨리 마차에 타라고 하고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으면 가보면 안다고만 할 뿐이지요. 무슨 죄 때문이냐고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붙들려서 신문당하고 옷을 벗고
번호 붙은 수의로 받고 있고 둥근 천정의 감옥으로 끌려가 감방 안에 쳐놓고는 열쇠로 잠근 뒤 모두 발자국 소리를 내며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총을 든 경비병만이 감방 밖 복도를 말없이 서성이면서 이따금 감방 안을 창구멍으로 들여다보곤 했지요. 전 그때 무척 괴로워했답니다.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일은 헌병 장교가 내게 담배를 권하던 일이에요. 화가 났었죠. 그 장교는 사람은 담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사람이 자유를 얼마나 소중히 하고 광명을 사랑하는가, 또 어머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식이 얼마나 어머니를 따르는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그런 소중한 곳에서 떼어놓고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가둬버렸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누구든 신과 인간을 믿고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믿던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지 않게 될 거예요. 전 그때부터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성질도 거칠어지고요. 그녀는 이렇게 말을 끝냈다. 리지아를 쫓아나갔던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왔다. 어머니는 그녀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이 방에 올 수 없다고 했다. 무슨 이유로 저렇게도 젊고 건강한 생명이 상해버려야 합니까? 하고 이모가 말했다. 제가 그 원인이라 더 가슴이 아파요. 시골의 맑은 공기를 마시면 낫겠지.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정말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 애는 죽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모가 말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베라 보고도오프스카야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고 싶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면서 말했다. 편지는 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한번 읽고 찢어버리든가 그녀에게 전해주든가 편리한 대로 하세요. 곤란한 얘긴 쉬어있지 않으니까요. 네흘류도프는 편지를 부탁받고 이것을 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편지 내용을 읽지 않은 채로 봉하여 그녀의 부탁대로 전해주리라 마음먹었다. 27. 네흘류도프가 빼제르부르크에서 빨리 떠나지 못했던 것은 분리파 교도 사건 때문이었다. 그는 연대 시절에 예뻐시였던 시종무관 보가뜨이레프에게 황제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부탁할 생각이었다. 오전 일찍 보가뜨이레프 저택을 방문한 그는 이미 출근할 때였으나 마침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볼 수 있었다. 작은 키에 뚱뚱하고 편자를 굽힐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보가뜨이레프는 단순 솔직하고 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진 남자였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황제와 황실을 존경하고 궁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이 상류사회 속에서 좋은 면을 볼 뿐 나쁜 면에는 아예 눈을 돌리지 않는 놀랄만한 재주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별로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이따금 큰 소리로 아니면 크게 웃어대면서 자기의 말만을 했다. 그러나 그건 자기의 처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 자기의 성격이었다. 이거 드문 손님이로군. 같이 식사나 하게나. 자, 우선 이리 앉지. 비프스테이크라네. 근사하지. 난 언제나 실속을 우선으로 치지. 하하하. 우리 포도주라도 마시세. 그는 빨간 포도주병을 가리키면서 외치듯이 말했다. 자네가 부탁한 일에 대해 생각해봤네. 청원서는 내가 직접 보겠네. 헌데 언뜻 떠오른 생각이지만 그 전에 한번 또포로프를 만나보도록 하게나. 또포로프란 말에 네훌류도프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 산의 뜻에 달렸다네. 황제도 분명 그에게 물어볼 테니까. 혹 자네 부탁을 들어줄지도 모르지. 자네가 권하는 거라면 방문해 보겠네. 그게 좋을 걸세. 헌데 빼제르부르크 기분은 어떤가? 보가뜨이레프는 큰 소리로 말했다. 말해보게나 자네. 글쎄, 체면술에 걸린 듯 하다네.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체면술이라고? 보가뜨이레프는 친구의 말을 되뇌이면서 크게 웃어댔다. 식사는 어떻게? 자네 마음대로 하게나. 그는 냅킨으로 윗수염을 닦으며 말했다. 하여간 그를 만나보게. 그리고 그가 거절하면 내게로 오게. 내일이라도 내가 청원할 테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입을 닦을 때처럼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송호를 긋고 사배를 차기 시작했다. 그럼 이만 먼저 나가겠네. 같이 나가세. 네흘류도프는 흡족한 기분으로 보가드이레프의 크고 넓적한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네흘류도프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언제나의 기분 좋고 상쾌한 인상을 가지고 친구와 현관에서 헤어졌다. 네흘류도프는 자기가 지금 방문하고자 하는 또포로프에게 별반 큰 기대는 하지 않으나 어쨌든 친구의 공고대로 마음대로 분리파 교도 사건을 좌우하는 또포로프에게로 마차를 달렸다. 또포로프의 직책은 그의 일로 보아 모순적이었다. 그러므로 누구든 아주 우둔하거나 도덕심이 결여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모순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이 모순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의 직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란 신이 창설하신 것으로서 지옥의 문이나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교회를 폭력에 의한 외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보호한다는 것이다. 즉 신성하고 감히 변경할 수 없는 신이 창조한 제도를 많은 부활을 거느린 또포로프가 유지하고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순을 그는 아직 못 느끼고 있었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지옥문으로도 파괴되지 않을 교회를 카톨릭 교도나 청교도의 선교사라든가 분리파 교도들이 혹 파괴하지는 않을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포로프 역시 기본적인 종교의식이나 인류의 평등 혹은 공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사람들처럼 민중은 전혀 자기와 다른 이질적 존재이며 그러므로 민중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자기에게는 없더라도 아무 상관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자신 전혀 신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옹졸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는 민중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고 여기고 이 같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민중을 구하는 것이 자기의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요리책에 가재는 산채 잡아먹는 것이 좋다고 적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는 민중은 미신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다. 요리책에 쓰여 있는 비유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확신을 그대로 믿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믿는 종교에 대한 태도는 마치 썩은 고기는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닭이 잘 먹으므로 이것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썩은 고기로 닭을 기르는 양계사 같았다. 그러므로 이베르스크라든가 까잔이나 스몰렌스크 같은 지방에서의 우상 숭배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것이긴 하나 민중이 그것을 믿고 소중히 하는 이상 그것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또포로프는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 같은 인간이 있음으로 해서 민중이 미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이런 인간들은 자신이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려 하는 민중을 끌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어둠 속에 가두려고 자기들의 문명의 혜택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 네흘류도프가 그의 객실로 들어갔을 때 또포로프는 서재에서 어느 귀족 출신의 여자 수도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다. 이 원장은 서부 국경지방에서 정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우니아트 신도들에게 정교를 지지하고 이를 전도하고 있었다. 특별한 임무로 객실에 앉아있던 당직 관리는 네흘류도프의 방문 용건을 묻고 그가 분리파 교도의 청원서를 황제에게 제출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자 관리는 그것을 받아들고 서재로 들어갔다. 길게 들이운 수건을 쓰고 곱게 다듬어진 정결한 흰 손을 모으고 황옥의 묵주를 늘어뜨린 채 서재에서 나온 여수도 원장은 현관 있는 데로 갔다. 그런데도 아직 네흘류도프를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다. 한편 또포로프는 서재에서 청원서를 읽으면서 고개를 연방 내젓고 있었다. 분명하고 힘있게 쓰여진 청원서를 읽는 그의 마음은 불쾌했다. 이런 게 황제의 손에 들어가면 사소한 언짢은 질문을 받을 뿐 아니라 자칫 오해까지 받을지도 모르겠다. 청원서를 읽고 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그는 배를 눌러 네흘류도프를 들어오게 했다. 그는 이 분리파 교도 사건을 알고 있었고 이미 그들의 청원서를 받고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원교에서 이탈하여 훈시를 받고 재판에 해부된 이들 교도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정교의 대승전과 지사는 다른 종파 간의 결혼은 비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며 이들의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제각기 다른 곳으로 유영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이별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청원을 했었다. 또포로프는 이 사건에 처음 부딪혔을 때는 이를 저지하도록 할까 하고 몹시 주저하였다. 사실 그들 교도들의 가족을 뿔뿔이 다른 장소로 유형 보내도록 한다 해도 나쁠 것은 없었으나 그들이 현지에 머물러 있는 경우 정교에서 이탈했다는 일이 그곳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르고 더욱이 승정의 강력한 주장도 있고 하여 그대로 처리하도록 내버려 뒀었다. 하지만 지금은 빼제르부르크에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네흘류도프라는 후원자가 이들을 알고 보니 만일 황제가 이 사건을 듣고 자기들의 행위를 냉혹하게 보거나 외국 신문에 실릴 염려도 없지 않았으므로 그는 곧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잘 오셨습니다. 그는 선체로 무척 일이 바쁜 듯이 서둘러 말하며 네흘류도프를 맞이했다. 그리고는 곧 용건을 꺼냈다. 저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니 이 불행스러운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그는 네흘류도프에게 테이블 위에 청원서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정말 이 사건을 생각나게 해줘 감사합니다. 이건 그곳 현의 관리들의 지나친 열성 탓이지요. 네흘류도프는 무표정하고 혈색 없는 그의 가면 같은 얼굴을 언짢은 기분으로 바라보며 말없이 듣고 있었다. 이것을 취소하여 그들이 현지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요. 그럼 이 청원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약속이니까요. 제가라는 말에 힘주어 강조하면서 그는 말했다. 오직 자기의 말과 자기의 근면성만이 믿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했다. 지금 당장 명령하는 게 좋겠군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서 쓰기 시작했다. 네흘류도프는 선체로 벗겨진 좁은 이마와 열심히 펜을 놀리고 있는 굵고 푸른 힘줄이 솟아있는 손을 바라보며 어째서 이 남자가 자기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어딜 봐도 만사에 냉담할 것 같은 이 사내가 무엇 때문일까? 됐습니다. 또포로프는 봉투를 봉하면서 말했다. 당신의 청원자들에게 이것을 전해 주십시오. 입술을 오므리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들은 고생했던가요? 봉투를 받아들며 네흘류도프는 물었다. 또포로프는 고개를 쳐들고 마치 네흘류도프가 자기에게 만족한 질문이라도 한 양 웃어 보였다. 가볍게 그 질문에 답하긴 곤란하군요. 하지만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민중의 이익에 대해선 무관심할 수 없죠. 때문에 종교 문제에 약간의 지나친 점이 있다 해도 널리 퍼져 있는 신앙에 대한 무관심만큼 두려운 것도 아니고 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선의 첫째 요구를 무너뜨리는 건 왠가요? 가족들을 서로 떼어놓는다든가 하는. 네흘류도프의 질문을 너무 세상을 모르는 탓이라고 단정한 그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무리 네흘류도프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도 자기의 높은 국가적 견지와 위치에서 볼 때 그렇게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국가적인 견지에서 볼 때 다소 문제가 다릅니다. 그건 그렇고 이만 실례해야겠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면서 네흘류도프에게 말했다. 네흘류도프는 그와 악수한 것을 후회하면서 말없이 밖으로 나왔다. 민중의 이익. 그는 방금한 또포로프의 말을 상기했다. 그게 아니고 자기만의 이익이겠지. 하고 그는 저택 밖으로 나오면서 되뇌었다. 그는 술을 밀매한 죄로 유형된 시골 아낙네와 절도를 범한 젊은이, 불량배의 석공들, 방화범, 횡령으로 기소된 실업가, 그리고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리라 하여 죄 없이 가엾게도 체포됐던 저 리지아, 입헌 정치를 바랐으나 투옥된 구르게 비치 등 정의와 신앙을 지지하고 민중을 계몽하려 했던 각 계급의 이론운동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갑자기 네흘류도프에게는 이들이 체포되고 투옥되고 유형당하는 것은 이들이 사회를 어지럽힌다든가 정의를 그르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관리인들이나 치부한 자들이 백성으로부터 거둔 재산을 보유하는데 이들의 존재가 거추장스럽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술을 밀매한 시골 아낙네도, 거리를 떠돌아다니던 절도범도, 선전물을 가지고 있었던 리지아도, 미신을 물리치려고 한 분리파 교도도, 헌법의 존재를 내세운 구르케비치도 모두 이런 의미에서 방해자였다. 네훌류도프는 이제 분명히 알았다. 자기의 이모부뿐 아니라 원로원의 의원이라든가 또포로프, 그리고 각성의 깨끗하고 단정한 의복의 관리들이 무고한 사람들에 당하는 고생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직 사회의 위험인자를 없애는 데에만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때문에 죄 없는 한 사람을 벌주지 않기 위해 10사람의 죄인을 용서한다는 원칙은 행해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와는 어긋나게 썩은 것을 절단하기 위해 상하지 않은 것까지 잘려지고 만다. 그리하여 위험한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10사람에게도 죄를 주어 처벌하는 것이었다. 이제껏 있었던 일들에 대한 네훌류도프의 납득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사실임에 이를 납득하여 인정하는 데 주저했다. 그처럼 복잡했던 것들이 이렇게도 간단한 설명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니. 정의니 선이니 법률이니 신앙에 관한 모든 단어들이 단순한 말이 아닌 가장 불쾌하고 굴욕적이고 탐욕스러운 야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